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심층 탐구의 세계로 청취자님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프랑스 민담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매혹적인 가이드 텍스트입니다. 보통 민담이나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약간 어릴 적 잠자리에서 듣던 가벼운 동화책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하지만 이번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옛날 이야기를 읊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 문화, 아주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대 켈트족의 흔적, 중세 기사도의 영광과 그림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불안과 욕망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토록 기묘하고 때로는 끔찍한 전설로 탈바꿈했는지 그 이면의 진짜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아주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볍게 넘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뼈저린 두려움, 팍팍한 삶을 지탱해준 가치관,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규칙들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직조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볼 프랑스의 이야기들도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거울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루아르 계곡의 짙은 숲속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신화와 역사가 아주 절묘하게 얽혀있는 세 명의 거인들 중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멜루진입니다. 14세기 후반 장 다라스라는 작가의 로맨스 문학을 통해 널리 알려진 물의 요정 이야기죠. 이야기의 시작은 꽤 낭만적이에요. 레몽댕이라는 기사가 숲속을 헤매다 아름다운 샘가에서 멜루진을 만나 첫눈에 반하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는데 멜루진이 아주 기묘한 조건 하나를 내겁니다. 토요일에는 절대 나를 찾지도 보려고 하지도 말 것.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나 민담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금기 모티브군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거나 특정 문을 열지 말라는 식의 룰 말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 룰이 아주 잘 지켜져요. 레몽댕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멜루진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거대한 성을 쌓고 루진양이라는 엄청난 가문을 일으키며 번성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을 잉태하는 건 괴물이나 악당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가십이었습니다. 아, 뒷말이 무성해졌군요. 네, 토요일마다 사라지는 아내를 두고 주변에서 온갖 불륜 의혹과 험담을 쏟아내니까 레몽댕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만 거죠. 결국 참지 못하고 어느 토요일 아내가 목욕하는 방의 문틈으로 그녀를 훔쳐보고 맙니다. 그리고 경악하죠. 하반신이 변해 있었던 건가요? 멜루진의 하반신이 거대한 뱀 혹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해 욕조 안을 찰박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에 전혀 다른, 심지어 귀괴한 이면을 목격했을 때의 심리적 충격이 묘사된 셈이네요. 맞아요. 레몽댕은 처음엔 그 엄청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침묵합니다. 하지만 훗날 아들들 사이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자 이성을 잃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향해 씻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고 맙니다. 금기를 깬 대가가 폭발하는 순간이군요. 내 명예로운 가문을 오염시키는 끔찍한 뱀 같으니 하고 말이죠. 평생 가문을 위해 헌신했던 멜루진은 정체가 탄로난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하자 구슬프고도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용으로 변해 성벽을 맴돌다 영영 날아가 버립니다. 참 비극적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혹시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미지가 없으신가요? 꼬리가 2개 달린 신비로운 인어의 모습.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그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아, 스타벅스의 초록색 로고요. 네. 그 로고가 바로 이 멜루진의 초기 도상학적 모습과 아주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잔에 중세의 비극적인 요정이 그려져 있는 셈이죠.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그런데 이 멜루진 신화를 역사학자와 민속학자들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다층적인 층위가 드러납니다. 19세기의 많은 학자들은 멜루진의 기원을 고대 켈트족이나 갈리아인들이 숭배했던 물의 정령, 혹은 대자연의 여신에서 찾습니다. 영국의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호수의 여인과 아주 비슷한 존재였겠네요. 네, 생명을 잉태하는 물의 긍정적인 힘을 상징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기독교가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 이교도의 신성한 여신은 뱀의 꼬리를 가진 흉측하고 저주받은 악마적 괴물로 변형되고 격화된 것입니다.
종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신화에 어떻게 폭력을 가하는지 보여주는 흔적이죠. 여신에서 악마로 추락했다는 점이 좀 씁쓸하네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이 저주받은 요정의 이야기를 루시냥 가문이 실제로 정치적인 목적에 써먹었다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시조가 바로 그 괴물로 변한 멜루진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숨기려 하지 않나요? 그 부분이 바로 중세 귀족들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루지냥 가문은 신흥 귀족으로서 십자군 전장에도 참여하고 훗날 예루살렘의 왕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야심이 컸습니다. 정통성이 필요했겠군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핏줄이 평범한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일종의 신비로운 정통성이 필요했죠. 비록 저주받아 뱀으로 변했을지언정 대자연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요정의 피가 우리 다문에 흐르고 있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화적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프로파간다. 즉, 마케팅 도구로 민담을 활용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한 가문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포장하기 위해 요정을 끌어들였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전설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인물, 영국의 아서왕과 쌍벽을 이루는 프랑스의 신화적 기사, 롤랑이 등장합니다. 롤랑의 노래 그 롤랑이군요. 네, 사실 롤랑은 완전한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778년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인 롱스포 전투에서 후위대를 이끌다 전사한 프랑크족의 실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작은 패전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11세기의 위대한 무운실 룰랑의 노래를 통해 완벽하고 흠결 없는 기독교 기사의 서사로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건조한 역사적 팩트 위에 당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덧입혀지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국가적 영웅으로 신격화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전설 속 롤랑의 서사는 정말 스펙타클해요. 롤랑에게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성유물 검, 뒤랑달과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대한 상압불 나팔, 올리팡이 있었죠.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할 위기에 처해물 그러다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최후의 순간이 오자 그제야 관자놀이 핏줄이 터져 피가 쏟아질 정도로 세게 나팔을 불고는 장렬하게 전사하죠. 흥미로운 건 죽기 직전의 행동입니다. 검을 부수녀했던 장면 말인가요? 맞아요. 적의 손에 성스러운 검, 뒤랑달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을 거대한 바위에 내리쳐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검은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바위가 쩍 갈라졌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 뒤랑달이 기적처럼 하늘을 날아가 프랑스 남서부 로카마두르의 아찔한 절벽에 푹 박혔다는 전설이 생겨났죠. 검이 스스로 날아가서 박혔다는 거군요. 청취자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2011년에 그 수십 미터 절벽에 쇠사슬로 묶여 꽂혀있던 그 진짜, 적어도 진짜라고 주장되던 검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현대판 엑스칼리버 도난 사건이라며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대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런 영웅의 전설이 단순히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자연지형에 영웅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는 험준한 피레네 산맥에는 롤랑의 틈이라고 불리는 무려 폭이 40m가 넘는 거대한 틈이 있습니다. 아, 바위가 갈라졌다는 전설과 이어지는군요. 네, 민담은 롤랑이 죽기 전 조국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기 위해 혹은 뒤랑달을 부수기 위해 산맥을 내리쳐서 그 엄청난 협곡이 생겼다고 설명하죠. 이는 봉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기독교적 영웅주의를 언제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압도적인 자연 풍경 속에 말 그대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거대한 산맥을 볼 때마다 롤랑의 충성심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교보제 역할을 했던 거네요. 산이나 바위의 기묘한 모양을 영웅의 초인적인 힘으로 설명하려는 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하고 신화적인 인물들이었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 바로 집 안으로 훅 치고 들어옵니다. 분위기가 아주 서늘하게 바뀝니다. 샤를 페로가 1697년에 발표한 잔혹동화 푸른 수염입니다. 동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심리 스릴러의 원조격인 작품이죠. 맞아요. 내용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지만 흉측한 외모와 기분 나쁜 푸른색 수염을 가진 남자가 젊고 순진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남편은 잠시 집을 비우면서 아내에게 성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무거운 열쇠꾸러미를 주며 말하죠. 모든 방을 다 들어가고 모든 보물을 다 가져도 줬어. 네, 그러고는 덧붙이죠.
하지만 복도 끝에 있는 저 작은 방 하나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서는 안 돼요. 멜로진에 이어 또다시 강력한 금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민담에서 금기란 항상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죠. 여기서 내용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호기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결국 그 금지된 방의 문을 열고 맙니다. 그리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죠. 방 안에는 푸른 수염의 이전 아내들의 피투성이 시체들이 벽에 갈고리로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온통 붉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네요. 공포에 질린 아내가 덜덜 떨며 열쇠를 피바닥에 떨어뜨리고 마는데 맙소사 그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비누로 팍팍 문지르고 모래로 씻어내도 마법처럼 다시 스며 나옵니다. 절대 지워지지가 않죠. 돌아온 남편은 핏자국을 보고 아내를 죽이려 하지만 막판에 오빠들이 극적으로 들이닥쳐 아내를 구출해냅니다. 극적인 결말이네요. 청취자님, 이 이야기의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 외에는 마법이나 괴물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히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악행, 인간 본연의 호러라는 점이죠. 듣다 보니 현대의 스릴러 영화들이 떠오르네요.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클리셰의 완벽한 조상님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이 작품을 프로토 고딕 양식의 선구자로 보기도 합니다. 프로토 고딕이요? 네, 쉽게 말해 훗날 유행하게 될 크고 우수수한 저택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공포와 스릴러의 뼈대를 완성했다는 뜻이죠. 이 끔찍한 살인마 남편의 모델로 6세기의 부르타뉴 폭군 코너모르나, 잔다르크의 전우였지만 훗날 끔찍한 연쇄살인마로 타락한 15세기의 질드레 같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범죄자들의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는 공포가 된 거군요. 하지만 더 깊게 사회학적 맥락으로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17세기 당시 젊은 여성들의 심리와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완벽하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심리요? 당시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 젊은 여성이 나이 많고 권력 있는 낯선 남성에게 팔려가듯 중매 결혼을 하는 일이 아주 흔했죠. 어린 신부들에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낯선 남편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과거, 즉 금지된 방에 대한 불안감과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갇혀버릴지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동반된 것이죠. 열쇠에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은 권력자의 숨길 수 없는 과거의 죄악이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폭력의 흔적을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와, 그저 무서운 괴담인 줄 알았는데 당시 여성들이 숨죽여 견뎌야 했던 억압과 현실적인 공포를 담아낸 아주 서글픈 거울이었네요. 자, 이렇게 문학과 신화 속에 박제된 영웅과 악당들을 만나봤다면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흙냄새 풀풀 나는 프랑스 각 지역의 기이한 존재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옥 민담으로 넘어가는군요. 먼저 북부 피카르디 지역의 짙은 밤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곳에는 하얀 야수의 전설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뜬 으스시한 밤, 귀가하는 농부의 다리 사이로 창백한 늑대 같은 생물이 엄청난 속도로 맴돕니다. 농부가 기겁을 해서 막대기를 허공에 마구 휘둘러 보지면 이 생물은 절대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을 쏙 빼놓기만 하죠. 재밌는 동물이네요. 그러다가 농부가 마을의 첫 번째 집, 즉 경계선에 다다르면 그 야수는 순식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뒤 어둠 속으로 씩 웃으며 사라져버린다고 해요. 이 하얀 야수는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피해 굶주린 늑대인간의 이미지와는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포식자가 아니라 일종의 짓궂은 장난을 치는 트릭스터에 가깝죠. 여기에는 피카르디 지역 농부들 특유의 실용주의적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이한 것들이 꼭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안달난 건 아니다라는 여유로움이랄까요? 게다가 밤안개와 달빛, 찰나의 피곤함이 만들어낸 시각적인 착각을 민속학적인 방식으로 귀엽게 포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 밤길에 오싹한 기분이 들 때 에이, 그냥 야생의 장난꾸러기가 내 다리를 스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거군요. 거기에 더해 학술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이 야수가 마을의 경계에 다다르면 사라진다고 하셨죠? 학술적인 용어로 이걸 경계성, 즉 리미널리티라고 부릅니다. 경계성이요? 이 전설은 길들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야생을 상징하는 숲과 규칙이 존재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문명의 공간인 마을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선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짓습니다. 야생의 존재는 결코 문명의 선을 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동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부 오베르뉴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 심리적 안전망이 와장창 깨집니다. 여긴 정말 무서워요. 오베르뉴는 숲이 아주 깊죠. 네, 깊은 화산지대와 거친 숲으로 둘러싸인 오베르뉴에서는 19세기라는 비교적 근대까지도 늑대인간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 동네 늑대인간은 웬만한 무기로는 상처도 입힐 수 없어서 반드시 신부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성스러운 총알을 써야만 퇴치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거칠고 고립된 지리적 환경이 공포의 크기를 훨씬 더 키워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묘사되는 이미지들도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벌합니다. 마치 초자연적인 세계의 마피아 보스처럼 늑대인간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덜덜 떨게 만든 레오나르라는 흑마법사가 있었고요. 늑대인간 마피아라니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또 칠흑같이 어두운 습속 교차로에서는 레라는 이름의 고블린이 살과 가죽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불타오르는 말의 두개골 형상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돌진해온다는 전설도 있죠. 상상해보세요, 청취자님. 가로등 하나 없는 한밤중 숲길에서 불타는 말머리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면 저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생하고 끔찍한 공포의 이미지가 필요했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몽매한 미신이 아니라 당대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었던 아주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이었거든요. 사회적 통제요? 부모들은 밤에 몰래 밖으로 나돌아다니려는 아이들을 집안에 붙잡아두기 위해 이런 괴담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상식의 선을 넘거나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러다 늑대인간으로 몰린다 혹은 악마에게 잡혀간다는 식의 은연중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회적 규범 안으로 사람들을 우겨넣는 장치였죠. 말을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와 완벽하게 똑같은 작동 원리네요. 맞습니다. 나아가도 비극적인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을 죽이던 악질적인 노상강도들의 범죄나 실제 굶주린 늑대 떼의 치명적인 습격으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죠. 진짜 위험이 도처에 있었군요. 사람들은 이런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받아들이는 대신 마법사 레오나르나 저주받은 늑대인간이라는 스토리를 덧입혔습니다. 초자연적이지만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도덕적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합리화함으로써 통제불능의 세상에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눈물겨운 인류학적 시도인 셈입니다. 그렇게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매일 밤 찾아오는 진짜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겠네요. 자, 이제 프랑스 본토의 거친 숲을 떠나 지중해의 아름답지만 고립된 섬 코르시카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섬은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이지 독특하고 철학적인 우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제리와 시뇨돌이라는 운명적이고 이중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르시카의 역사적 배경을 떼어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심오한 전설 중 하나죠. 먼저 마젤입니다. 이들은 일명 꿈 사냥꾼이라고 불리는데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밤이 되면 꿈속에서 무게를 들고 사냥을 나섭니다. 숲에서 멧돼지나 사슴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해 목숨을 끊는 순간 그 동물의 얼굴이 갑자기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의 얼굴로 귀기하게 변형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죠. 맞아요. 그 끔찍한 꿈은 곧 현실이 되어 얼굴이 보였던 그 이웃이 며칠 내로 피를 토하며 죽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이언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펐던 건요. 이 마제리들이 악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저주받은 능력을 끔찍하게 혐오하며 매일 밤 울부짖으며 슬퍼하는 체념적인 존재들입니다. 마제리 전설은 수백 년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척박한 안경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이른바 반데타가 일상이었던 코르시카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극이요? 누군가 내 가족을 죽이면 나도 그 가족을 죽여야만 하는 그 지독한 폭력의 굴레 속에서 코르시카 사람들은 죽음을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한 겁니다. 마제리가 원치 않는 사냥을 하듯 이 세상에 닥치는 비극과 폭력 앞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끝없는 절망만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코르시카 사람들은 이 절망에 맞서는 완벽한 대척점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시뇨돌이라는 민간 치유자들입니다. 파괴를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치유를 행하는 자들도 있어야 세상의 균형이 맞으니까요. 맞아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코르시카 사람들은 이걸 누군가의 지독한 질투나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사악한 눈, 즉 악마의 눈초리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저주를 푸는 역할을 시뇨도리가 했겠군요. 시녀돌이들은 바로 이 저주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만 비밀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수받은 신성한 기도를 외우면서 접시에 담긴 물에 올리브 기름을 똑똑 떨어뜨립니다. 기름이 퍼지는 모양을 보고 저주를 진단하고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백마법적 의식을 행했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고하는 마제리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공동체의 구명줄이자 따뜻한 희망의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코르시카 민담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세상의 잔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치유와 연대의 희망을 놓치겠다는 끈질긴 의지의 표현이죠. 여기서 정말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당시 유럽 대륙은 마녀 사냥으로 피바람이 불던 시기였는데 유독 코르시카에서는 그 엄격했던 카톨릭 교회조차 이 시녀도리들의 주술 행위를 이단으로 처벌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습니다. 기독교적 기도문과 융합된 이들의 백마법적 치유 행위가 상처 입은 섬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깊게 뿌리내린 전통이었기 때문에 감히 성직자들조차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종교의 교리조차 뛰어넘은 민중들의 간절한 치유 본능이네요. 자, 이제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와 숭고한 치유의 희망이 교차하던 코르시카를 떠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알프스 산맥의 사보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 바뀝니다. 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겠군요. 이곳에는 알프스 농가 헛간에 몰래 숨어 사는 아주 귀엽고 부지런한 가사 도우미 요정 세르방이 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외모가 참 재밌어요. 키는 고작 25에서 30cm밖에 안 되고 눈부신 금발머리에 구릿빛 피부를 가졌고 항상 초록색 셔츠를 입고 다닌대요. 영국의 전설적인 집요정 브라우니와 그 역할과 성격에 아주 똑 닮은 요정이군요. 긴고. 농부들이 밤에 헛간에 빵 한 조각이나 우유 한 그릇을 정성껏 놓아두면 이 세르방들이 몰래 나와서 가축을 비켜주고 농사일을 거들어줍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른 채 하고 무시하거나 야단을 치면 앙심을 틈고 복수를 하죠. 아, 짓궂게 되어나는군요. 괭이나 낫 같은 농기구를 교묘하게 숨겨버리고 가짠 우유를 확 상하게 만들고 심지어 고양이나 여우로 변신해서 닭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혼자 박수를 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화인가요? 어떤 농부가 세르방이 매일 밤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깜짝 선물로 작고 예쁜 빨간 모자와 남학신 세트를 만들어 헛간에 뒀대요. 그랬더니 그걸 발견한 세르방이 옷을 쫙 빼입고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멋진 옷을 입은 나는 이제 이런 지저분한 헛간에 있기엔 너무 고귀해졌다. 그러고는 영영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옷을 받고 떠난 요정이라. 청취자님 혹시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이거 완전 해리포터에 나오는 집요정 도비잖아요. 주인이 준 양말 한 짝을 주고 도비는 자유예요 라며 눈물 지으며 해방되던 그 명장면의 원조가 알프스 산맥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하, 맞습니다. 수백 년 전 유럽의 험준한 산골짜기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아주 오래된 민담의 모티프가 세기를 뛰어넘어 현대의 메가히트 판타지 문학으로 완벽하게 이어진 가슴 뛰는 연결고리죠. 정말 짜릿한 발견이었어요. 이 귀여운 세르방 전설의 이메릴은 알프스라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산악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 기상이변 등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재해가 잦은 곳이죠. 농부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밭이 무사하거나 소가 젖을 많이 짜는 등 일상의 작고 소중한 행운들을 설명하기 위해 반대로 농기구를 잃어버리는 소소한 불운을 탓하기 위해 이 세르방이라는 존재를 상상해냈습니다. 소소한 일상에도 의미를 부여했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태도에 있습니다. 대자연의 변덕 속에서도 세르방을 위해 매일 밤 빵과 우유를 내어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조건 없는 환대와 존중이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섣불리 계산적인 마음을 먹고 보상을 주려고 통제하려 들면 옷을 선물하던 말이죠. 그 신비로운 호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아주 뼈 때리는 교훈까지 품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쭉 듣고 나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심층 탐구한 옛날 이야기들은 그저 유치한 동화책의 한 페이지나 과거 사람들의 어리석은 괴담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직한 거울이죠.
고대인과 중세인들의 심리, 그들의 깊은 두려움, 그리고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규칙들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숨겨진 비밀을 의심했던 레몽댕의 나약함, 바로 멜루진 이야기였죠. 그리고 압도적인 적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롤랑의 아집. 푸른 수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억압적인 훈령 속에서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권력자에게 삶을 통제당할까봐 떨었던 젊은 여손의 공포. 또 매일 반복되는 거친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빵 한 조각을 내어주며 작은 행운을 바랐던 알프스 농부의 간절함까지요. 시대를 초월하는 감정들이네요. 청취자님,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비록 늑대인간과 유정이라는 형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 청취자님이 치열하게 살아가며 매일같이 겪는 인간관계에서의 찌질한 의심과 불안감,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운을 바라는 그 마음들과 단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민담이 가진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밤의 교차로에서 늑대인간의 실체를 상상하고 이웃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자레의 슬픈 꿈으로 설명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와 공포를 어떻게든 소화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현대판 민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소비하고 약간의 살을 붙여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이른바 현대 도시전설이나 기이한 음모론들 있잖아요. 어쩌면 수백 년 뒤의 미래 민속학자들에게는 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라는 칠흑 같은 숲을 불안하게 걸어가는 21세기 인류의 집단적 심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현대판 민담으로 분석되지 않을까요? 와, 그 말씀을 들으니 당장 오늘 밤 스마트폰으로 읽는 인터넷 괴담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정보의 바다를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과연 현대판 하얀 야수나 우리 삶을 돕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세르방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을지 청취자님도 퇴근길이나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속엔 엄청난 우주가 숨겨져 있는 풍성한 자료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신비로운 밤 되세요.